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제2절 수사에 개시할 차례네요. 일단 1항에서 수사의 단서가 나오는데 수사의 개시라는 말 자체가 수사를 시작한다는 말이니까 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단서가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단서, 계기가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수사기관이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죠. 그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알게 됐다는 건데 첫째, 변사자를 검시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단서를 알게 된 경우, 두 번째, 현행법인을 체포한 경우, 세 번째, 불신 건물, 그 다음에 다른 사건 수사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 또는 언론의 보도, 인터넷 같은 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수사할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경우, 그 다음에 품성, 생평, 이건 뭐죠? 풍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에 단서예요. 자, 이건 뭐냐면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체험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첫째, 고소, 고발, 자수가 나오고 물론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 신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 다음에 또는 진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는데 밑에 참고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의 단서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의 단서를 형사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변시자 검시, 그 다음에 현행범인의 체포, 고소, 고발, 자수에서 총 5가지만 형사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불신검문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에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거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 수사의 개시 시점 해가지고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만약에 고사나 고발이나 자수가 있다면 이건 뭐죠? 명확한 단서니까 즉시 수사를 개시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경우에는 내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내사 단계를 거치면서 범죄의 혐의가 확장하다 또는 명확하다 이런 범죄 혐의를 볼 수 있는 점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요. 따라서 상대방의 신분이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변경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 단서입니다. 변시자의 검시죠. 의인은 시체를 검시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통상적으로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자연사한 경우에는 변시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통상의 병사나 자연사가 아닌 시체를 우리가 변시자를 말하고요. 이러한 변시자를 검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범죄에 기인한 것이다. 범죄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 검사와 검증의 구별이 나오는데 일단 검사는 수사의 단서, 다시 말하면 수사 전의 처분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변시자를 검사해가지고 이분이 범죄로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다라는 혐의가 생긴다면 뭐라는 거죠? 수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검사는 수사 전의 단계인 거죠. 이에 반해서 검증은 뭐죠? 강제 수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시의 절차 해가지고 주체가 나오는데 일단 검사가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사법검시하고 그 다음에 행정검시 이렇게 나눴었는데 사법검시, 다시 말하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검시는 사법, 경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변사자 검시에서 이 검사는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사법 검시를 말하는 거니까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검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상, 변사자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변사자 검시의 영장의 필요성 여부. 자, 이런 문제죠. 자, 수사가 개시가 돼가지고 검증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일단
영장이 필요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수사 개시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뭐는 필요 없는 거죠? 영장은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검시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똑 여기 수사관입니다. 검사입니다. 들어가서 변사자 좀 검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거부할 때는 그때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변사자를 검시할 때는 수사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사자를 검시하기 위해서 주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뭐죠? 불신 건물입니다. 일단 불신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박스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이 서술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학술 같은 건 잘 안 나와요. 조문하고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문 판례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순서가 우리 교재는 뭐 일반적 교재와 마찬가지로 법조문을 놓고 밑에 어떻게 해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읽으면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법조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이 법조문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판례 내용이니까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보시는 거죠? 조문을 보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좀 더 빠르게 또는 좀 더 명쾌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70페이지 오시면 서설해 가지고 의가 나오죠. 뭐 의는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죠? 거동이 이상해요. 약간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지시키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신 검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 자 이거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불신 검문은. 따라서 법적 성격 결론 부분 나와 있지만 수사 자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일종의 뭐죠? 행정작용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불신검문의 대상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수상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의심이 가는 자가 불신검문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3번 불신검문의 방법인데 첫째, 정지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하세요. 잠깐만요. 서보십시오. 라는 걸 말하는데 주의할 것은 맨 밑에 보시면 강제 수단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잠깐 서보십시오. 그랬는데 막 간단 말이죠. 이럴 때 강제로 수사관이 정지시키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제로 정지시키는 것은 이게 이제 뭐가 아니에요? 불신 검문이 아니라 일종의 체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강제로 정지시킬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측에 메뉴인데 어느 정도가 강제냐? 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점 읽어볼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질문을 도중에 떠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사태의 긴급성, 혐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용력의 행사는 허용된다고 한다. 대충 말하면 뭐예요? 심하지 않은 정도의 유용력, 뭐 팔을 잡는다거나 이런 정도는 뭐죠? 허용된다는 취지인 거죠. 좀 추상적이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정지시킨 후에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1번에 의의가 나오죠. 질문이 뭐냐? 말로 써니까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문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2번이죠. 자, 질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시킨 다음에 나는 지금 뭐 무슨 경찰관 누구다, 소속과 그다음에 신분, 또 그뿐만 아니라 왜 당신을 뭐 정지시키고 질문하는지 목적과 이유까지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3번과 4번인데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임의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범죄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디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예요? 말을 씹어요, 그죠?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세우고 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답변 안 하겠어 라고 거부하는 거 정당하고요.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뭐 진술 거부권이 있다, 변호사 선임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미리 뭐 해야 돼요? 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신 검문의 경우에는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상대방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동행의 요구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산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 부산에 왔다니까 조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좀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동행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 임의 동행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이 동행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동행 요구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동의한다면 데려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체포영장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체포영장이 없는 한 현행범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경찰서에 끌고 갈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절차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 질문할 때 하는 것처럼 신분증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은 거죠? 질문과 똑같은데 하나 추가되는 것은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자, 어디까지 갑니다. 요 앞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까지 갑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계가 나오는데 1이죠. 동행을 한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여 당인을 경찰 간서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죠. 당인은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고요. 또 답변도 강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동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을 경찰관에 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을 넘지 못하는 거죠. 6시간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만약에 6시간을 넘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형법에 의한 처벌받습니다. 어떤 죄가 되냐면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강제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좁시다, 좋습니다, 갑시다, 그죠? 갑시다 했어요, 그죠? 해가지고 갔는데 한 시간쯤 지나니까 이 자식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는 아무런 범죄도 없는데. 이랬을 때 나 그냥 집에 가겠어 라고 하는 퇴거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6시간을 강제로 동행해가지고 뭐 구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6시간 동안 뭐 해서요? 동행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이것은 구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상대방은 나는 더 이상 진술할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가겠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서가 이제 뭐죠? 소지품 검사죠. 자, 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 한번 읽어볼게요. 소지품 검사란 무슨 과정이죠? 불신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 불심자의 차기 또는 휴대품, 차기라는 말은 뭐죠? 입은 옷이라는 뜻이죠. 차기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소지품 검사라고 하고요. 일단 주된 목적이 뭐가 되는 거죠? 흉기의 조사라는 거죠. 먼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소지품 검사의 대상. 1번 흉기를 조사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흉기 이외에 기타 물건도 검사할 수가 있는데 요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흉기는 당연히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불신 검문 과정에서 검사할 수가 있는데 다른 물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3. 소지품 검사의 한계에 대한 학설이 대립이 있는 거죠. 1번 요건이 있는 거죠. 그죠? 학설이 아니라 1번 외표 검사. 자, 일단 정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외표 검사해가지고 외복, 의복 등을 어떻게 이렇게 더듬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거는 물론 흉기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죠? 요구가 되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2번 소지품의 개시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우측에 보시면 1번 흉기 조사는 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더듬어 봤더니 주머니에 뭐죠? 길다는 게 있어요. 칼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럴 때는 경찰은 그거를 저한테 내보이십시오.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개시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흉기 이외에 가만 보니까 뭔가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이 좀 소매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럴 때 그것을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느냐? 물론 개시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응하지 않는다면 강압적 방법으로 소지품 개시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검문입니다. 네 번째 단서죠. 일단 1번 자동차 검문의 의의는 뭐 당연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근거가 나오는데 1번 교통 검문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규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무면허 운전이다, 음주운전 등이다.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교통검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검문해가지고 보안경찰 작용이라고 나와 있고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불특정 범죄 일반의 예방이나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검문을 말하고 이것도 형사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정도고 그 다음에 3번 긴급 수배 검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번에 성동구 쪽에서 여자분 살인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그 사람이 수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한 검문을 우리가 긴급 수배 검문이라고 하고요. 사법경찰 작용이죠. 왜냐하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법적 근거는 형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자동차 검문의 한계가 나옵니다.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왔죠. 이미 수단에 의할 것.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검문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만약에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자동차를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뭐가 필요한 거죠? 수색영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중대범죄에 제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는데 일단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길래 막으면서 어떻게 해요?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그냥 섰으면 되는데 그냥 강제로도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또 쫓아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맞고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어요. 이것이 불신 검문의 요건을 위법한 거냐, 요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 검문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임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 멈추고 가는데 쫓아가서 또 잡고 쫓아가 또 잡았다. 그럼 이거는 강제력이 있는 거 아니냐, 요 문제인 건데, 일단 이 두 가지 판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판례, 하나 판례, 같은 판례입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판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 그 핵심 판례 기준을 밑으로 세 번째 줄 보시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진문의 필요성 등,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가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정지시킬 때 쉽게 말하면 사회통념상 용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논리 원론적으로 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막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물리력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 판례 결론은 이러한 불신 검물은 위법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불신 검물을 하기 위해서 정지시키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강제로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전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정지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일단 사회통념상 용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이라면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거죠. 자, 우리 판례는 자전거가 멈추자고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앞에 가로먹으면서 협조해 주시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위법한 불신검문이 아니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인 거죠.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항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소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고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형법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형법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형법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소법 자체에서는 따로 공부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용어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보다 보면은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강간하고 간통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강간, 간통이 친고죄라는 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요. 또 이제 이런 거죠. 문제를 내시는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릴까요?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법대를 입학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형법책을 받으면 대부분 이제 어디부터 먼저 보냐면 강간, 간통, 강제추행 이런 것들부터 먼저 보거든요.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책 받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책의 가운데 부분이 까매요. 왜 그런 거죠?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부터 보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뭐부터 본 거죠? 강간, 간통부터 보는 바람에 그 부분이 때가 묻어가지고 전부 다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까맣고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만 그러는 건가 해가지고 저희 법대는 반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 여학생이 2명 있었는데 그때는 여학생 법대 안 다녔죠. 2명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유심히 봤더니 여학생들도 이 가운데가 뭐죠? 까마더란 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강간, 간통 이런 게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것은 시험 문제도 강간, 간통이 많이 나오고요. 그것은 문제를 내는 분도 흥미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잘 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가지고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간통죄 왜 넣어놨느냐? 왜? 간통죄는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넣어놨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간통죄가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형법 문제이고,
간통죄를 처벌하기 위한 이 고소 과정 절차, 요건 이런 것은 형사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소와 관련된 판례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논점을 좀 파악하시고 이런 그지 같은 인간 간통죄 처벌도 안 하는데 왜 이걸 넣어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의 보시면, 자, 의의가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죠.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예요. 자,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고발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저는 피해자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뭘 하게 되는 거죠? 고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행인이 제가 두드려 맞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때린 놈을 먼저 신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놈 처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고소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와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수사기관에 대하여 어디에 대해서 해야 돼요? 수사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사에게 고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출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범인의 소출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처벌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고소권자가 해야 된다. 그죠? 고소권자 누구예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야 되고요. 내용은 뭔가요? 범죄 사실을 적시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고소의 내용이 되겠죠. 자, 1번 수사기관에 대한 뭐죠? 신고여야 한다. 그죠? 따라서 경찰서나 검찰청, 경찰이나 또는 검사에게 하는 것은 고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존재들, 예를 들어서 법원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한다거나, 법원은 뭐가 아닙니까? 수사기관이죠. 또는 행정관청에다가 그 나쁜 놈이니까 처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런 거 투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닙니까? 고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어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고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고소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됩니까? 수사기관이어야 하니까요. 그럼 우측에 이 특정 범죄 사실에 신고해가지고 특정된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1번은 뭐죠? 그런 내용이고요.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정확한 범죄명을 모르고요. 또 정확한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시하는 것이 특정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어찌 보시면 그 특정 정도는 고소인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나 장소와 반복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 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의하실 건, 다시 말하면 누가 범인이란 사실을 꼭 뭐 할 필요 없어요? 적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3번 친고죄. 친고죄가 뭔가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에 있는 범인의 지정을 요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소 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민법상 능력에 대해서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 권리 능력 이런 건 민법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일단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러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 행위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최근에 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 행위 무능력자란 용어를 제한 능력자라고 개정을 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행위 무능력자 또는 무능력자라고 쓰기보다는 제한 능력자로 쓰는 것이 정확한데 민법이 개정됐는데 아직 형소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아요. 좀 논점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행위 무능력자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듣는 과정에서 무능력자의 제한 능력자를 개정되는데 라고 하더라도 알고 계시더라도 그냥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은 뭐가 개정되지 않았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용어인 행위 무능력자를 씁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고소 능력은 의사 능력과 엇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의사 능력이 있고 또 무엇도 있는 거죠? 고소 능력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고소를 제기했다면 그것은 고소로서 유효하지 않겠죠. 위법한 거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고소 능력이란 뭘 의미하게 돼요? 의사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재 나오는데 그럼 어떤 정도의 능력이 의사 능력이 있고 고소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만취자,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완전 떡이 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결여돼서 의사 무능력자가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고소했면은 그것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술을 먹어야 만취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처럼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뭐죠? 만취자가 될 수 있고요. 술을 대단히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먹어도 만취자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시면은 판례가 나와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하예요. 그러면 우리가 14세 정도면 이 사람에게 고소 능력이 있을까 약간 의심스러운데 정신지체하라면 뭐로 보입니까? 고소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로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어떤 음란한 행동을 당했는데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친구니까 의사 무능력자고 뭐가 없는 거죠? 고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담임 교사 등이 이제 너 바보야 이렇게 당한 거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 거고 너 그거 범죄야 이런 설명을 듣고 내가 범죄를 당했구나라고 인식하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소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설명이 들을 때 고소 능력이 뭐가 돼요? 생겼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절대적 판례는 아니고요.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판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고소에 있어서 범죄 사실의 특정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단 가출한 피고인이 소해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인 경우 가출 시부터 동거 목격 시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 그죠? 우리가 이거를 고소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세 번째 판례 어떤 분이 뒤에서 나오는데, 자, 고소는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어요.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저작권이 침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출판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고소한다는 걸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범인은 안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고소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고소할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 A 출판사 행위가 이런 위법 행위가 뭐죠?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책을 만들고 출판하고 팔고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범행 시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그때는 고소하는 것이 뭐죠?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에 복조 행위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한 고소 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가 공소 사실의 범행 일시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고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는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범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고죄의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를 고소를 요하는지, 일단 친고죄는 뭐였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 양벌 규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쌍방을 다 처벌하는 범죄를 우리가 뭐죠?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A와 B가 범죄를 했으면 한 사람만 고소를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고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소하게 되면 된다는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고소와 고발의 구별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뒤에서 고발을 배울 거니까 한번 고발까지 배우시고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고소 절차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